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나라에서 리츠의 전문가 한 분을 꼽으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네, 단국대 부동산대학원의 서원영 겸임 교수님 모시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단국대 리츠. 부동산대학원은 참 좋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을 또 보유하고 계시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또 많은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리츠에 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요, 교수님. 있습니까? 제가 2%잖아요. 네. 게다가 3% TV의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투자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주변에 뭐 동창들 뭐 요즘엔 오랜만에 전화 오면 100이면 100. 잘 지내냐? 뭐 자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 좀 투자할 만한 데 없어? 이런 합니다. 네. 그 지난 수년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전화 올 때마다 리츠를 찍어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가장 적으며 야 리츠 같은 거 하라고 하느니 내가 한다면 내가 너한테 전화 왜 했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괜찮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런데 지난해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심지어는 맥쿼리 인프라도 아이고야. 많이 떨어져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 티키타카를 보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진행할 것 아니, 같습니다. 리츠는 진짜 너무해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2년 만에 나왔는데 네. 리츠가 상당히 고민이죠. 근데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뭐 4번, 5번 인하가 되니 빅컷이려니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죠. 예.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연말 리츠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유상증자가 역대급으로 이루어졌죠. 그래 리츠가 증자를 하더라고. 거의 1조에 육박하는 8건의 유상증자가 원래 작년에 참 있었죠. 예. 근데 유상증자만 가지고서 과연 리츠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유상증자 뒤에 ETF라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네? ETF. 예. 예. 상장지수 펀드라고 예. 그렇게 이제 번이 되는데 그 상장지수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뒤에 공매도라는 게 또 숨어 있습니다. 예. 그 공매도 주가가 안 뒤에 좋은 배경에는 그렇죠. 그 공매도 뒤에 L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렇죠. 공급자. 그렇습니다. 예, 좀 모르시면 이렇게 답하고 그렇죠. 요런 저처럼 영어에 이런 익숙하면 친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츠의 거의 속살을 다 파는 거네요. 네. 배워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작년 한 해 이제 정부에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냈습니다. 예. 프로젝트 리츠라든가 뭐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CR 리츠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야. 하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월별로 이벤트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아,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맞아요. 그것부터 거기에, 배워야죠. 파란색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 빨간색으로 헤드라인이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심화로 이야. 들어갈 수가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국대 학생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매번 네. 매번 이렇게 재밌으니.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츠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헤드라인을 리츠에 재발견을 했고요. 자, 작년에 상장 리츠 결산입니다. 시가총액은 연초에 8조 2천이었죠. 근데 연말에는 7조 8,900. 예. 무려 3천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아까 제 유상증자가 1조가 넘게 들어갔는데도, 됐는데 왜 늘지 않고 줄었을까요? 아이고. 주가가 많이 바로 지수가 떨어졌죠. 예. 리츠 탑10 지수. 시가총액 10개를 모아놓은 리츠의 지수를 보면 783에서 702. 예. 무려 11포인트나 빠졌죠. 11%가. 주가를 한번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리츠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죠. 연초에 3,700인데 4,600원으로 15%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그는 무려 42%나 빠졌어요. 반토막 났네. 예. 야. 근데 공교롭게도 ESR 캔달 스퀘어리츠는 유상증자를 안 했고요. 안 했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그는 유상증자를 했지만 청약이 미달났죠.
배당을 보면 배당금으로 보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가장 많은 네. 610원의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823원 했어요. 예. 연말 주가로 배당률을 따져보면 18%나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그는 130원. 예. 저 8% 배당하면 무슨 왜냐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저게? 주가가 1,400원이니까 시가 기준으로 하면 네. 8% 정도는 나와요. 이게 작년 상장 리츠의 모습이라는 거죠. 배당률 높은 게 저게 배당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주가가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아주 주가가 이 고묘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안 기자님은 왜 자꾸 한숨 쉬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리츠 좀 투자했었거든요. 진짜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요걸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리츠 탑10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빨간 거는 미국 기준금리, 이제 파란 거는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연초에 미국은 5.5에 그리고 한국은 3.5에서 미국은 3번에 걸쳐서 금리를 4.5까지 낮췄고요. 예. 저희 한국은 2번에 걸쳐서 3.0까지 낮췄습니다. 파란 게 한국, 빨간 게 미국. 근데 아까 이제 2%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리츠는 호재인데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리츠가 더 빠진 거예요. 터허. 그래프가 예. 바로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때 뭔 일이 있었냐? 바로 여기에 하반기에 8개의 리츠가 유상증자를 진행한 거죠. 상반기에 미래에셋 맵스 리츠는 1월 달에 잘 마무리했죠. 예. 그래서 리츠는 24년도에 상고하저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삼성 에페니츠가 가장 빨리 6월 26일 날 정자를 발표했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 했는 게 바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10월 28일 날 정자를 발표하는 거죠. 이 정자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리츠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어허. 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증자는 원래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증자를 하는 게 다 뭐 무슨 자산을 산다. 그렇죠. 뭐 그런 그 거지 리츠가 않습니까? 증자를 왜 해요? 정자를 하는 이유가 예.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예. 그렇지. 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1월 달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1월 달에 보면 1월 3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안을 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상장 재간접 리츠의 투자 제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이 재간접 리츠는 뭐냐면 리츠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70% 이상을. 예. 근데 거기에 수익증권이나 주식으로 40% 이상을 담게 되면 재간접 리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재간접 리츠는 근데 ETF나 공모펀드가 투자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드도 보수를 받죠. 예. 펀드도 보수를 받는데 리츠도 보수를 받아요. 그러면은 한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0.5를 받게 되면 1%의 보수를 투자자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 보수의 중복 지급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를 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펀드의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투자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내가 이거를 제때 팔고 싶거나 뭐 임대 조건을 바꾸거나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공모펀드와 ETF가 재간접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 3월 내지 4월에는 할 수 있도록 풀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이지스 밸류 리츠, 이지스 레전스 리츠, NH 프라임 리츠. 저기가 재간접 리츠들이에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한 리츠. 리츠나 수익증권에 투자한 리츠. 예. 그 수익증권은 부동산 펀드죠. 부동산 펀드. 그렇죠.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리츠.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공모펀드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2월 달에 1월 달에 역시 미래에셋 웹스리츠가 131억 정자를 성공했습니다. 예. 청약률이 124%면 구주 청약에서 이미 끝난 거죠. 주주들 근데 대상으로 먼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 웹스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을 한 이후에 3년 동안 한 건의 자산도 리츠에 편입 못했어요. 상장을 하고 예. 상장할 때는
상장은 지금 이 자산은 원래 이제 싱글 에셋으로 광교에 있는 예. 푸르지오 롯데몰을 담고 있어요. 한 개. 한 개만 담고 있어요. 그런데 리츠가 성장을 하려면 자산을 계속 애드해서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코랑코 신탁이 만든 펀드에 우선주를 100억을 매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재간접 투자인 거죠. 그렇죠. 코람코에서 네. 만든 부동산 펀드의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구나 이거. 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 재간접 리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보수의 중복 지급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이제 투자 포인트에 보면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이 우선주 1,100억은 NH증권이 이제 총액 인수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총액 인수를 하게 되면은 증권사들은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받아올 때 운용 보수를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재간주리처가 가지고 있는 보수 중복 지급에 대한 이슈는 해결했죠. 운용 보수를 어디가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가 안 받아가는 거죠. 리츠는 받는 거죠. 파는 쪽이 조금 답답한 입장이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주 1,100억 원을 그렇죠. 1,100억 중에서 니네가 사주면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받아온 거는 100억 정도죠.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정자에 대해서 잠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츠는 유상 정자할 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예. 자산을 매입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다음에 정자를 하게 되면 임대료 수익이 정대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래에셋 매출도 6%를 넘는 배당이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지스 밸류 리츠가 정자를 후에 A-로 신용 등급을 획득했죠. 예. 그다음에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유동성이 정대됩니다. 국내 ETF라든가 FTSE 나리치 지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 확충에서 부채 비율이 또 줄어들면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원래 리츠가 좀 레버리지를 쓰죠, 많이.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쓰죠. 그러다 쓰는데 보니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렇죠. 증자가 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코스트가 떨어지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정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정자를 한 내역입니다. 요 표에 보시면 총 9개사, 상반기에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하반기에 8개사가 총 9,368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삼성 FNH부터 시작해서 맞선 프리미어 리츠까지가 있고요. 이 정자 금액은 하나 리츠가 가장 많이 했죠. 3,800억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자 비율이 154%나 돼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5주 사라. 1.5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 100만 원어치 리츠 들고 있으면 250만 그렇죠. 15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일반 주주가 과연 그렇게 많이 할까? 그래서 실권이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약률이 80% 정도입니다. 이 80%는 구주주 청약하고 실권주 공모까지 합쳐가지고 예. 80%가 된 거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다른 기업들처럼 할인 발행을 합니까? 할인율, 여기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네. 있는데 이 할인율이 보통 쭉 보시면 숫자가 오, 5가 제일 많죠. 5네요. 예. 5%가 대세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자신 있으면 나는 4.5%까지 하겠어. 라고 되고 야 1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맞선 프리미어는 10% 했죠. 근데 맞선 프리미어는 10% 했지만은 청약률이 63%에 그친 거죠. 10% 싸게 했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이게 할인율이라는 게 네. 유상 증자를 하면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는 안 좋지만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가 나쁜 일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규 자산을 이 돈으로 신규 자산 편입하면 장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말씀하셨던 네. 대로 신용등급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뭐 배당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인율은 5%인데 실제로 유상증자가 발표된 리치즈 주가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말은 할인율이 너무 작다는 뜻이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이상한데 유상증자를 했다는 두 가지 뜻이겠죠. 아니면
그게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테니 할인율을 많이 해주든지 네. 신주로 참여할 때 네.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 말 맞잖아요. 되게 아픔이 많았구나. 자, 이게 일반 예. 상장 기업과 예. 리츠는 조금 다릅니다. 어. 리츠는 일단 실물을 보통 매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실물을 살 때 네. 할인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물을 살 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100이면 할인율 5% 적용하면 단순하게 95%에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할인율을 파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많이 하고 싶고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게 5% 내외로 아. 프랙티스가 돼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부동산을 매입하는 가격에 그렇죠. 있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이 유상증자 할인율은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캡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상증자에 이제 보면 이 정자 방식이 이렇게 5가지나 있어요. 자, 보면 주주 배정,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주주 우선 공모, 일반 공모, 3자 배정. 예. 이 5개 있는데 빨간 점선으로 해놨는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소요 기간은 60일 정도 걸리고요. 할인율은 30% 이내.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그 2개는 신주인수권 정서가 매매가 가능하고 예. 뒤에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에는 실권이 나면 잔액을 인수하는 거죠, 정권사가. 그래서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정권사 5군데가 700개 넘게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오버행 이슈가 있겠죠. 예. 그러면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들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이제 볼 때는 받은 수수료 범위 내에서 보려고 많이 하겠죠. 그러겠죠. 예. 뭐 종이인 수수료가 1.5%나 2%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매각을 할 때는 보통 공제나 이런 기관들한테 블락으로 넘기죠. 블락으로 넘겨야 뭐 손해를 안 보고 파는 당연히. 거고 예. 블락에서 받아가는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 10만 주를 산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고 예. 파는 쪽 입장에 10만 주를 판다 그러면 내려가기 내려갈 때문에 테니까. 블락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때, 해결이 그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90%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3자 배정은 이지스 밸류 리츠가 2번이나 했죠. 이지스 밸류 리츠가 조금 이제 하이텍의 이제 방식을 썼는데요. 22년 6월에 3자 배정을 했을 때는 코랑코 앵커리츠를 3자 배정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대주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신용 등급을 아까 이제 A-로 획득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3자 배정은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이사회 결의하고 10일 이내에 납입하면 되는 거죠.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이미 발행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군가한테 큰 돈 투자하라고 그렇습니다. 설득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SI나 FI를 단독으로 유치하거나 이럴 때 3자 배정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예. 좋은 물건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설득이 잘 되는. 네. 그리고 주주성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 매매가 없고 일단은 그 모집 주선 방식으로 실권이 난다 하더라도 인수하지 않고 실권 난 수준에서 그냥 정자를 스탑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금액만 납입을 하는 걸로. 그러면 원래 목표했던 그거 못 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르게 차입을 하거나 다른 자금 조달을 해서 다른 방식 자금 조달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매입을 하겠죠. 네. 뭐 그런 그다음에 방식도 있을 또 거고. 한 번 보면 유상증자 효과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신용 등급을 보면 롯데리츠가 AA- 돼 있고 SK리츠가 AA-인데 이거는 사실 좀 달라요. SK리츠는 그냥 신용 등급이 그냥 AA-고 롯데리츠는 담보부 회사채를 찍을 때 AA-입니다. 원래는 싱글 A 플러스가 회사채 등급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쭉 보면 여기에 이지스 밸류 리츠하고 신한 알파 리츠를 제가 발표하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3자 배정으로 코람코 앵커 리츠를 유치하면서 싱글 A-로 이제 신용 등을 획득했고요. 신한 알파 리츠가 작년에 1,8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BBB 플러스인데 아마 올해 싱글 A-로 신용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유상종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한번 보죠. 2월 달에는 큰 이슈들이 코람코 라이프가 12를 발행했고 SK리츠가 990을 찍었는데 사실은 이제 700억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900억으로 정액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이 리츠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리츠랩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24사 운영을 맡겨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보수가 너무 많죠. 선 7% 연 1.6%. 그건 2.6%를 보수를 이제 내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이 팔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캔달 스큐리츠가 인베스트 데이를 이제 해서 회사를 IR을 했고요. 29일 날 KB 스타리츠가 A- 회사채를 600억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수혜책을 미실시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내정해놓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예. 수혜책을 때렸는데 안 몰리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혜책 안 하고 처음이니까 아름아름. 그렇죠. 600을 찍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3월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좀 이야기할 게 나오네요. 3월 5일 날 삼성자산운용이 리츠 인프라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그거는 빨간 글씨인 걸로 보니까 중요한 뉴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국내 최저 보수 0.09%로 했습니다. 예. 그때 바로 3월 12일 날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가 원래 0.29%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저야. 0.08%로 예. 나눴죠. 경쟁은 투자자 소비자한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렇게 15개 종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를 추가했죠. 예. 자, ETF를 한 번 더 조금 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츠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게 5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타이거 ETF가 가장 먼저 상장됐죠. 2019년 7월에. 지금 한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히어로즈 코덱스가까지 나왔고요. 24년 3월에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산운용이 탑3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거 비교를 할 게 뭐냐면 보수 부분 한번 보시는 거죠. 0.08, 0.25, 0.3, 0.09, 0.25 이렇게 보면 0.3이 가장 높죠. 이 부분은 뭐냐면 키움 히어로즈 리치 이스 액티브인데 이거는 이 액티브라서. 그렇죠. 액티브하게 직접 내가 종목을 고르고 팔고 사고 배당 기준일에 맞춰 가지고 받고 팔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연분배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연분배금 보면 이거는 연한산으로 했는데요. 쭉 해서 300원, 400원 정도, 500원까지 나오지만 예.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930까지 나오죠. 예. 연한산 배당률을 보면 8%에서 13%, 5%도 있습니다. 예. 저 액티브가 열심히 사고 팔고 잘했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런 거죠? 그렇죠. 38억 정도 되니까 계속 매니저가 붙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보수도 많이 받은 보수 대신에 조금 더 받고 이 배당률이 그렇죠. 높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만 보면. 리츠 투자를 만약에 내가 직접 하기 힘들다. 이 중에서 한번 선택해도 괜찮은 건 있습니다. 예. 근데 38억 원이면요. 네. 1% 보수 받아가도 3,8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받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모으다 보니까 네. 38억밖에 못 모은 거지. 원래는 목표는 그다기 잡습니다. 보통 운영사들이. 3,800억을 모았으면 그 뭐 그렇겠구나. 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너무한다. 근데 이제 이것도 1,000만 원이면 이게 나중에 돼서 말씀드리겠지만 물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5,600억 천이 많잖아요. 리츠가 일반 상장 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유동 물량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고수익으로 난다면 작은 거 들어가야 작은 돼. 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 스마트하게 취급받을 수 있을 예. 만큼. 그렇죠. 우리 흔히 이제 사모 공모주 펀드 같은 야, 이거 경우도 오늘 요령이다. 이거. 30억짜리가 가장 유리하게 많은 수익을 올려요. 작은 거. 네. 아. 그래. 매니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자, 근데 이제 K리츠 쭉 보면 예. ETF별 그러면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지 쭉 봐요. 타이거 같은 거는 맥쿼리, 그렇죠? 코덱스 맥쿼리, 맥쿼리도 우리 많죠. 맥쿼리가 네. 1등이고요. 그다음에 SK가 뭐 플러스 히어로즈 SK, ESR 캔달 2위 이스컨달 있고 특이한 게 플러스에 신한 알파리츠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롯데리츠가 히어로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ETF별 수익률을 한번 보면 최근 1개월 동안 안 좋았죠. 예. 엄청 하반기에 빠졌으니까 3개월도 안 좋고 6개월은 조금 덜 좋은데 1년에는 약간 플러스 났죠. 네. 그래 있고 이게 이제 ETF별 LP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P는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이 거래될 때 호가 갭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래 잘 안 될 때 중간에서 그렇습니다. 나서줘 하는 그래서 애들이잖아요. 예, 얘들은 이제 ETF들은 이 LP들하고 계약을 해서 LP들이 유동성 공급을 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사가 모두 14개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활발 종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가를 넣는 거죠. 저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성 공급자가 있는 게 그 리츠 주가가 떨어진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예,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고이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호가가 15,300원, 12,200원 사이에 15,250 비잖아요. 예. 매도 호가를 이렇게 내고요. 매수 호가 요 빈데 여기에 냅니다. 이렇게 호가를 메워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게 되죠. 예. 자, 근데 24년 11월 12일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일 정도에 보면 공매도 1위부터 한 10위까지가 전부 다 리츠예요. 네. 여기 보시면 공매도 거래 금액 있잖아요. ESR 캔달 리츠가 1억 5천, 롯데 리츠가 1억 3천, 예. 쭉 해서 뭐 신한 알파 리츠가 9,400. 공매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공매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공매도가 있을까? 어. 일단은 이 고전에 여기 보면 이 빨간 점선에 삼성자산하고 미래자산이 가지고 있는 ETF 종목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 자,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유상증자를 하반기 8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정자에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죠. 예. 네. 근데 내가 정자에 안 들어가면 권리락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일을 정자를 하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자가 들어가지 않는 종목을 팔거나 정자를 하려는 종목 일부를 또 팔거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왜? 돈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돈 예. 필요하니까. 정자 대금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리츠 다 팔아도 50%를 더 조달해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중복이 되는데 공매도는 LP들이 쉽게 말하면은 호가를 이렇게 높은 데서 내가 팔고 산 데서 매는데 LP들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죠. 예. 이렇게. 근데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기도 해요. LP들한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이 리츠의 주가가 떨어질 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수익을 보기 위한 목적 등등을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아, LP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가 그렇죠. 아니라. 그게 혼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허용이 돼요, 리츠는?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보시면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는데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들한테만 허용이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한 대표님이 공매도 허용이 되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들,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자, 나머지는 이제 쭉 이 2개만이 공매도 거래가 허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LP들이 증권사들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LP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손해본 거를 만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언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공매를 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 유상증자 뒤에 ETF 뒤에 숨어 있었던 주가 하락의 원인이기도 해요. 유상증자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미리 알고 공매도를 해요? 요거는 11월 13일이잖아요. 예. 11월 13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아까 첫 페이지 보시면 예. 8월부터 10월까지 이사회결을 다 했잖아요. 네. 예. 이사회 결의 때 유상증자들 일정이 다 나와요.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 공매도 할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신주 배정 기준을 받고 그러면 공매를 이점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상장 때 물량을 받아서 메꿔놓기도 하고. 그러면 리츠의 주가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가격까지 빨리 못 간다는 뜻이네요. 내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자마자 1초 만에 정확히 7.4% 내려야 돼라고 계산해서 7.4% 하락해서 거래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제대로 시장에서 무슨 말이야? 이 유상증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그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활용해서 공매도 공매도가 투자를 할 수 이루어진다? 있는 거지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면 왜 주상증자를 하지? 목적이 분명해? 일반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 안 한 경우가 있죠. 모호하지요. 예. 그렇죠. 예.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뭐 물론 단기 세금 상환하겠다. 운영자금 서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호하죠.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예. 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체가 악재죠. 예. 근데 이제 리츠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매입이라든가 목적이 분명해요. 예. 뭘 살지도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나서 바로 빠지진 않아요. 바로 빠지진 않죠. 얘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어느 정도 발행가를 잡아서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들릴지를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하나리츠하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제외하곤 이 주가가 하락이 됐지만 모두 다 100% 청약을 해가지고 주주들은 너네들의 유상증자 계획에 동의해. 나는 청약해서 너네들이 향후에 배당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할 것 같아. 라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니즈고 주가가 떨어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ETF들이 정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 내지는 본 종목을 판 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LP들이 실질적으로 LP 역할을 하면서 내가 손실을 봤던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공매도를 치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원인이라면 유상증자는 리츠의 유상증자는 그 동안도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상증자는 그 동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공매도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이번에 유독 많았던 건지. 그러면 유상증자 할 때마다 늘 그냥 공매도는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유상증자가 많았던 게 원인이고. 그 첫 번째 원인은 유상증자가 많았던 거죠. 예. 유상증자가 많았고 이 유상증자를 견딜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 안 됐던 거죠. 결국은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네. 체력이 안 되는 걸 파악하고 그렇죠. 공매도가 작동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3년이나 22년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배정 기준을 이후에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결정 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겠죠. 손실이 나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리치에 대한 인기도 좀 없고 그렇죠. 시장도 약하고 하니 그렇죠. 공매도도 더 활개를 쳤다. 아니 LP들은 선수잖아요. 야, 이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는 거죠. 주주들 요즘 분위기 보니까 뭐 한번 알겠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펀더멘털보다 낮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치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자꾸 내려가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이런 리디큘러스리 취프한 프라이스를 보게 네. 그러면서 사야 되는데 네. 그런 세력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게 이제 ETF가 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게 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요. 6월, 12월 정도에 예.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뭐 12월에 그러면 내가 정자를 하기 위해서 팔았던 종목들의 원래 포트폴리오가 얘는 23.4%야. 그럼 추가로 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TF가. ETF들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추가로. 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에 자꾸 사서 들어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나 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유상증자가 유독 많았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았는데 사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자, 근데 왜 유상증자가 많았어요? 아까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네. 미국 금리가 뭐 4번, 5번 빅컷 사실은 좀 장밋빛이었죠. 예. 좋을 거야.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면 이 리츠 운영하는 AMC들은 자산을 매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렇죠. 계획은 벌써 1년부터 세워놓는 거예요. 그 전부터 훨씬. 예. 세워놓고 유상증자는 두 가지죠. 실물을 바로 매입해서 잔금을 치르거나 중간에 브릿지를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서서 그 브릿지를 상환하거나 그 일정이 하반기에 다 몰린 거죠. 왜 몰렸을까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역대 금리가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될 거라는 거는 상반기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저희가 거고. 5번 정도 하던 게 3번으로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리츠들이 그렇죠. 매물들을 막 사기 시작했다. 그렇죠. 원래는 야 금리가 떨어지네. 야 우리도 그 동안에 자산 증대 못했던 거 이번에 하자. 판단은 벌써 이미 해놨던 거예요. 예. 타임렉이 벌써 6개월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못 갚는다? 그럼 디폴트가 되고 계약금 떼이는 거죠. 계획은 자산을 살 계획 금리가 떨어질 그렇죠. 거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고 그렇죠. 시장이 약했다. 예. 아.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뭐 IPO 계획이 있어요. 예. 리츠 IPO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내가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건 좀 딜레이하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보 리츠 같은 게 그렇잖아요. 교보 강남 사업 같은 경우에 리츠로 편입시켜서 1조 이상의 상장 리츠를 만들겠다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또 일단은 미뤄놓은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내가 일단 계약을 친 거는 조정하기가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금리 내려가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뭐 일반적으로는 오르니까 네. 그렇다면 지난해의 리츠의 가격 하락은 주가 하락은 어찌 보면 뭐 매수의 기회를 준 거다라고 그럴 봐도 수도 되겠습니까?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닐 가능성은 뭔가요? 아닐 가능성은 지금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예.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모든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리스크가 더 커지거나 예. 그거야 뭐 미리 예상할 수 네.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거지면 좀 더 이렇게 바닥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저희 채팅창에서는 그 리츠 자체의 이른바 모럴 해저드 비슷한 뭐라고 하던가. 뭐 여기서 또 몇 분이 해당 리츠에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에서 얻은 돈으로 그 리츠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계열사들 다른 도와준다. 자산 담보로 들어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SK 네. 리츠 이제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정자를 하게 되면 예. 대부분 이제 자산 매입에 쓰는 거죠. 그 자기- 자산 매입에 예. 또는 자산 매입을 하기 위한 브릿지를 상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빌딩 하나 더 산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일부 리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정자의 목적이 프랑스의 아마존 물류센터에 있는 선순위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의 위험이에요? 그게 무슨 뭐예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그가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이 예. 프랑스의 아마존 물류센터가 있어요. 예. 그걸 담고 있는데 예. 그 담보 대출에 예. 상환 기일이 돌아오는 거죠. 예. 잘못 투자했구나. 잘못 투자했다기보다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는 거죠.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금리가 낮았을 때는 LTV도 여유가 있었는데 네네. 금리가 오르면 LTV가 구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넣거나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그런 잘못 자산 투자했다고.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모랄 해저드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리치 MC가 투자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예. 그런 유상증자는 좋은 유상증자는 아닌 느낌이네요. 그로 인해서 배당이 뭐 계속 들어오는 방법일 수도 기존에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구주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기존의 구주주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잖아요. 내가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정자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대출 상환 제어를 마련하면 일단은 넘어가.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리츠 코크렉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에 있는 이스퀘어 빌딩을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 편입을
해서 배당률이 올라가면 예. 대부분 주주들이 괜찮았겠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행동주의에 나서면서 이리치 코크랩이 자산을 편입하는 걸 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맞선도 물론 이제 주주 서한을 주주들한테 설득 작업을 거치고 하면서 유상증자는 진행을 했죠. 예. 진행을 했지만 이제 청약은 미달했던 거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모랄 해저드라고 볼 부분들이 꽤 있죠 사실은. 예. 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 왜냐 그러면 이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에도 상장 때 편입한 자산 3개를 5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편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사겠다고 공모로 돈은 받아놓고 아니요. 그때 이제 상장하고 예. 상장할 때 자산을 3개를 넣어서 상장을 했는데 5년 동안 추가로 못 샀다.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우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스퀘어 이제 계열 자산을 넣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배당의 개선 효과는 사실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한테 사실은 공감을 못 얻던 거죠. 근데 리츠는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하고 싶겠죠. 그래야 운용 보수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러나 리츠의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 그 리츠가 성장하는 거는 그리 별로 안 뭐 그렇죠. 그러거나 그렇죠. 말거나 예. 정말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면 그 자산을 편입하는 새로운 리츠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내가 또 투자하면 되지.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 운용사들이 대부분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이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 배당률이 얼마가 올라가고 몇 원이 올라갑니다. 예. 대부분 공시를 해요. 예. 그걸로 대부분 청약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6개는 다 증자에 성공을 했죠. 아, 예. 배당률이 높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도 그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유상증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져서 좀 약간 애매해졌다. 네. 그 말씀은 맞긴 맞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았으면 리츠의 주가는 그동안 올랐어야 하거든요. 오르다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애에서 떨어졌어야 말이 되는데 하나도 오르질 않았어요. 아니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주가가 올랐어요. 24년 리츠 주가가. 1월부터.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그렇죠. 기대감으로. 네, 그렇죠. 상고하저라고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된다. 금리 인하 스텝이 빅컷이 아니고 스몰컷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떨어지기 이게 실망을 시작했는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상증자까지 겹쳐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상증자로 인한 뭐 단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데 시중에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적다 보니 생기는 어찌 보면 저가 매수 기회 저가매수 기회를 준 거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리치에 대해서 약간 좀 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좀 개인 의견이지만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리츠라는 게 기존의 뭐 대기업들이나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거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수단이다. 그 부동산들을 어떻게 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예를 들면 5천억짜리 빌딩인데 제가 한 4천억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팔지를 못하고 그건 개인들도 잘 어차피 모르지만 억지로 월세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 배당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월세가 포에버한 월세가 아니라 뭐 5년만 그렇습니다. 10년만 그렇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 롯데 무슨 마트로 지어놓은 건데 롯데가 10년 후에 우리 더 이상 마트 사업 안 하랍니다.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그거 뭘로 쓸 건지에 대한 리스크를 다 주주들이 떠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마치 뭐 평택, 천안 이런 데가 뭐 오피스텔도 연 10% 수익률 두는 거 있는데 그게 계속 매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생기는 일이라서
야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즉 리츠도 하려면 미제해야지 국산했다가는 국장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뭔가 지배 구조와 관련한 그런 이슈는 혹시 없습니까? 아, 그게 이제 사실은 스폰서 리츠가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용어라고 네. 하는 예. 스폰서 리츠. 예. 예. 그러니까 뭐 스폰서 리츠는 이제 AMC도 내가 하고 자산도 내가 넣고 마스터리스까지 내가 하는 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SK 리츠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장 크게 곤욕을 겪었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수처리 센터를 1조에 매입을 했죠. 예. 1조에 매입을 했는데 1조라는 가격의 적정성.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비싸게 넘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예.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감을 갖는 그들이 조금 부족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범용성을 가지는 자산도 아니고 딴 데 아무도 팔 수가 없는 건데 예. 이걸 그냥 물량 받은 거 아니냐. 예. 나중에 이거 어디다 팔 거야? 그렇죠.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딜레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랄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야 아니야 나는 그때 맥쿼리한테 가격을 같이 받아봤었는데 비딩을 받았는데 가격이 비슷했었어. 그렇게 또 AMC 쪽에서는 항변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의 적정성은 사실은 향후에 배당에 얼마나 줄 거냐,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은 접근하기 힘들죠. 빌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지금 25만 원 하네. 이게 계속 갈 거야. 그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예. 수취 센터에 대한 임대료는 SK 하이닉스와 AMC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있거든요. 다르죠. 벤치마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SK 리츠 입장에서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자산도 포트폴리오도 편입하면서 배당률을 올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SK 리츠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수처리 편입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냥 느낌으로는 야 그런 거를 리츠로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자산은 그렇게 말하시는 나는 분도 느낌이 계시죠? 드는데 네네. 글로벌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이었으면 리츠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요. 예. 아마 이렇게 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스폰서 계열사 거 받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그 개발 단계에 자산을 개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 그걸 AMC에 이제 넘기는 거죠. 예. 넘겨서 이제 계획을 계속 순환하게 하는 그런 건데 수출이 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뭐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뒤에 뭐 하나리츠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도 장교 빌딩을 하나리츠에 넘겼잖아요. 예. 넘겼는데 장교 빌딩 입장에서는 본사 점성을 건물이죠. 좀 확보를 하고 싶고 이거를 생판 모르는 삼자한테 넘기니 내가 아는 리치한테 넘겨서 계열사도 좋고 그 대신 나는 마사리 살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한 거고 근데 다만 타이밍과 규모가 사실은 조금 안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건물은 있는데 그렇죠. 팔 곳이 없거나 은행이 담보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리츠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 감정 평가액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예.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되는데 8천억 감정 평가를 받은 거를 시장에 판다. 그러면은 8천억을 과연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예. 아니면 8천억보다 더 사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 이 시장 상황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냥 마냥 시장에 그러겠죠. 넣어놨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평당 한 3,400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야 감정평가보다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 그룹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로 넘기는 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 예. 스폰서 리츠들이 대부분 감정평가에 할인 없이 대부분 파로 다 넘겨요. 그러니까 리츠가 그 가격에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스폰서 리츠가 아닌 예.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예. 초기에 아주 이제 그
했던 리츠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좀 했었어요. 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도 3% 정도 할인을 했었고. 감정가에서 예, 예. 그래서 뭐 그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4~5% 정도 할인을 해요. 할인하는데 스폰서 리츠들의 대부분 뭐 SK 리츠, 롯데 리츠, 하나 리츠들은 다 파해 받아요. 그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 돈으로 받느냐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예. 배당률이 과연 높아- 배당 그만큼 컷이 높- 많이 떨어진다. 그럼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배당 컷이 안 되도록 배당이 슬로우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임대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예. 그러니까 초기에만 월세 많이 주고 나중에는 적게 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롯데리츠잖아요. 네. 롯데리츠는 이제 자산을 처음에 10개를 리츠에 편입을 시키고 마사리스를 10년을 다 걸었잖아요. 예. 마사리 10년을 다 걸었는데 임대료 상승률은 대부분 뭐 이 트렌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CPI 연동해 가지고 1에서 3% 이렇게 정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금리가 오를 때는 3%가 1년 만에 올라요. 확 올라버렸죠. 근데 마사리스를 한 자산은 이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임대료는 늘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반영시킬 수 없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자금 조달 코스트가 거의 1%대죠. 2%대니까 그게 이제 그거 빼고 5%대 올라 보니까 예. 이자가 많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배당 컷이 이루어지면서 한때는 90원대까지 배당이 떨어졌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IR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구조를 바꿨어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롯데쇼핑이 5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디벨로퍼의 롯데물산의 지분을 증자하면서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예. 롯데그룹에서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거죠. 롯데물산이 디벨로퍼 역할을 해서 개발해서 제대로 운영한 자산을 롯데주가 편입시키겠다라는 예. 그런 이제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가 조금 무너졌다가 지금은 슬로우하게 3,100원대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 투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좀 더 네, 네. 좀 더 네, 공부해보죠. 예. 네. 예. 자, 4월 달에 가면 네. 요거는 이제 뭐 강남 세무서 법인세 주간 납부 통지는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3월 15일 날 벤치마크 지수인 FTSE 나리지수 편입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여기에 편입되는 리츠 같은 경우는 시총 5,000개 이상의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오른쪽 표를 보시면 SK 리츠부터 JR 글로벌 리츠가 다 나리지수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예. 편입 전과 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이런 조금 선순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은 레전스가 ESG증권, ESG 채권이라서 최초로 발행을 했고요. 아니, 최초는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 4월 달에 4월 3일 날 미분양 주택 시알리츠로 지원하겠다 한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예. 이걸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시알리츠는 작년에 4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알리츠 넘기게 되면 매각 때문에 오잖아요. 예. 근데 그 50%를 차입금 상환에 써야 돼요. 예. 그런 이제 단서가 있는 리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월 달에 교보의 리츠 퍼스트 리츠가 최초예요. 우리나라 리츠 역사는 시알리츠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그 시알리츠 RA 리얼티 코리아 일반 공모를 그때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츠 공모 1세대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번에 시알리츠는 지금 전국의 미분양 세대 수가 한 6만 5천 세대가 됩니다. 악성 같은 경우는 한 17,000, 8천 세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골칫거리죠. 예. 자, 이걸 시알리츠로 해결하겠다. 미분양 리츠가 있으면 우리가 시알리츠를 만들 테니까 이쪽으로 넘겨. 넘기면 그거를 잘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분양하는 데까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근데 시알리츠 구조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시알리츠
미분양 주택 PF가 있어요. 그럼 2%님 같은 경우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돈 빌려준 쪽이 제일 답답하겠죠. 돈 빌려준 쪽보다 더 답답한 게 시행사? 시공사예요. 시공사. 왜냐 그러면 분양이 되어야 공사 대금 받을 공사비도 수가 있는 받고 거예요. 그럴 그렇죠. 텐데. 그래서 여기에 후순위 투자자가 대부분 건설사가 30% 받아요. 건설사가 받아요. 이게 문제되면 내가 내 돈 그렇죠. 먼저 꼬라박을게. 예. 뭐 시행사와 같이 받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선순위, 뭐 중순위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대출은 5분에는 허그가 보정부 대출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과거에는 시알리츠의 이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9년의 금융위기 때, 2014년 때, 그리고 작년 때, 이 보면 앞에 두 개 때는 보면 취득세를 면제했고 취득세 50%나 경감해 줬어요. 그리고 0.1% 최저세율로 재산세를 줬고, 예. 종부세도 합산 배제하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중과 배제하고 지원 없고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왜 이렇게 지원이 없지? 근데 제가 이제 국토부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말 못할 고통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세제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다루는데 조세 감면 총량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조세 감면을 해줄게 이만큼 있는데 앞에 이 카드를 썼어. 그럼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면제 예. 이런데 이제 조세 감면 해버린 거죠. 이 카드를 못 쓰는 거죠.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아까 시알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특약을 썼냐 그러면 야 시알리치 만들고 나중에 임대로 다 운영을 해. 그러고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해. 근데 일반 분양에 미달이 나면 안 되면 그거를 LH가 사줄게. 라고 있었어요. 그게 LH 미분양 매입 확약이에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알리츠가 LH가 분양가 60-70%에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효과는 미분양 실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도 아까 이제 선순위, 중순위 대출을 받을 때도 야 저기서 받아주겠다는 그 돈으로 상환 받으면 돼. 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미분양 매입 확약 카드를 안 썼어요, 정부가. 무슨 카드를 썼냐면 예. 허그의 모기지 보정이라는 카드를 썼어요. 뭐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용이 있죠.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 모기 제출의 원리금을 상환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순위나 대주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미분양이 됐어. 근데 그걸 어떻게 상환하지? 허그가 대신해 보정으로 주네. 내가 상환할 수 있겠네? 예. 라는 게 되죠. 대출은 뭐예요? 대출은 모이는데 자, 내가 시알리치에 투자한 시공사야. 예. 시행사야. 근데 여전히 채권자 맡겼지. 여전히 대출은 남아 있는 거죠. 은행 대출. 그렇죠. 예. 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두 차례 걸쳐 시알리치를 만들 테니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정부의 사업장이 몇천 개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모인 걸 딱 봤는데 두 개만 모였어요. 두 개만. 근데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KB 광양 시알리치인데 예. 이 시알리치가 뭐냐면 바로 허그 모기지 보정을 받았던 사업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업장이 디폴트가 났는데 그걸 다시 해준다니까? 허그 모기지 보정을 해달라고 하니 고민이 되는 거죠.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건이고 두 번째는 JB 시알리츠라고 있어요. 이 예. 시알리츠는 이제 허그가 모기지 보정을 하려면 예. 야 이걸 내가 얼마에 보정을 해줘야 될지 밸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까지 보증을 해줄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알리츠를 만드는 쪽하고 예. 허그 쪽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여기 5개 감정평가법인, 6개 여기 5개 감정평가법인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미분양 아파트의 실제 가치에 그렇죠. 대해서. 야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아니야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알리츠가 지금 두 개가 습세됐는데 둘 다 홀딩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알리츠 효과 지금 없다. 효과 없다. 하려면은 LH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아예 가버려야 된다. 근데 이것도 LH 쪽에서 재원을 다 썼다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허위 모기지 보정은 지금 CR리츠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약한 카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저게 만약에 은행 대출을 그럼 니들은 어려우면 은행 대출을 받아라 건설사야. 네. 은행에서 안 해줄 텐데 내가 보증서 주면 해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결국은 되면은- 허그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물량. 결국은 보증서 쓰니까. 허구는 이제 보증 써가지고 나중에 보증을 썼으니까 여전히 차주는 그 CR리츠의 에코티를 출자한 시공사 내지 시행사죠. 그러겠죠. 예. 건설사들이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여기도 대출이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미분양인데 이자 부담은 계속되고 허그가 1등은 만기가 있을 테니까 그 보정부 보증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은 은행에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기 때는 결국은 이제 이걸 환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코티 30% 박은 건 날라가니까. 날라가니까 이거는 허그 모기지 보증은 대출을 해준 채권자만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30% 출자한 에코티 투자자는 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LH 저게 미분양, 미분양도 30%는 미분양 확약도 있는데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에 이것보다는 나은 카드라는 거죠. 요거는 미분양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4월 8일 날 이제 K리츠 코퍼레이트 데이가 예. 있어가지고 투자자들과 원래 이제 이 굉장히 접점을 많이 가지는 게 작년에 리츠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22일 날 24사운용이 상장 리츠 19곳에 주주 소환을 배포를 했고요. 예. 자, 다음 보면 쭉 넘어가고 예. 6월 17일 날 국토부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예.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활성화 방안이에요. 예. 자, 한번 보실까요? 자, 6월 17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리츠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이거는 이제 PFB가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예요. 예. 이거를 벤치마크 한 거예요. 리츠와 섞은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는 일반 투자자를 대폭 보호하고 운용 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의 리츠는 영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업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 리츠 같은 경우에는 40건을 보고를 해야 돼요. 프로젝트 리츠가 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만들어서 예. 개발하잖아요. 예. 개발을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운영까지 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예. 예를 들면 뭐 청년 원룸 주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무슨 상가다. 예. 씌워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 단계까지 가잖아요. 예. 그 전에는 이걸 할 때 영업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보고도 40건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리츠로 만들면은 영업 등록만 하게 되고 한 건만 보고하면 되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 리츠를 계속 피클로 쓸 수 있도록 한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리츠 단위로 넘어오는 자산들이 PFB나 SPC로 만든 자산이 리츠로 넘어와요. 네네.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파는 쪽 입장에서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는 쪽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이 네. 거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부터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어 놓으면 개발부터 그렇죠. 시작한다. 개발이 끝나고 운영하더라도 요 놈을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양도고 뭐고 필요 없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프로젝트 리츠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단계 보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운영 단계 보면 그런 뜻이었구나. 리츠는 준공 후 2년 이내 30% 이상을 공모하게끔 해놨는데 예. 이것도 준공하고 나서 바로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기간을 5년까지 웨이브를 준 거예요. 5년 내 30% 공모하면 돼. 라고 웨이브를 줬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당연히 이제 법인세 소득 공제부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차입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2배지만 주총하면 10배까지. 그리고 투자자 엑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개발한 투자자 같은 경우 엑식할 때
실물을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공모로 구주 매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하게 되니까 간주 취득세 2.2% 합병할 때는 합병 취득세 0.9%만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리츠가 네. 이 프로젝트 리츠에 투자를 하면 네. 자산을 자산을 편입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 리츠들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가 자 이제 모리츠가 있어요. 네. 자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로 만드는 거예요. 예.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자리츠의 지분을 편입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츠가 왜 인가하고 등록이 이 차이가 있냐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왼쪽이 인가, 예. 오른쪽이 등록이에요. 인가는 쭉 보는데 영업인가 심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 계획에 수익성, 안정성 이런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등록에는 이걸 뺐어요. 예. 굉장히 심플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제 뭐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네. 7월 5일 날 이 드디어 LH에서 화성 동탄에 한 그 15,000평 정도 헬스케어 리츠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공고를 냈고 MDN 플러스가 우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국내 최초의 시니어 헬스케어를 리츠로 만들겠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상장은 31년 정도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리츠 공모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 제가 타이틀을 리츠 공모에 불편함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공모는 우리가 하는 상장 때 공모가 아니고요. 보통 LH가 우리 땅을 팔아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네들 지원해 이 공모예요. 예. 뜻이 다릅니다. 누굴 대상으로 하는 공모예요? 보통 이제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아 예.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화성 동탄의 민간 사업자 공모에 보면 이 주식 공모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모주 비율과 공모주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공모주 비율이 30%에서 50% 되어 있는데 50%가 되어야 만점을 받아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 주식 공모를 할 때 30%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100만 원 투자한 주주는 3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0%까지 하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모를 하는데 증권사들이 총액 인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공모가 미달이 나요. 미달이 나면 이 공모를 한 주식 상장까지 가게 되면 오버행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처음에 올라가서 제대로 주가가 안정화가 안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 21년에도 보면 똑같이 공모주 비율을 이렇게 채점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LH 쪽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공모주 배당 수익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6%에서 9%가 되는데 9%가 만점이에요. 이렇게 9%까지 나오려면 상장 리츠도 지금 상장된 리츠도 9% 나오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근데 이 헬스케어 리츠를 처음 띄우는데 물류 리츠를 처음 띄우는데 9%를 해서 만점 주겠다. 이것도 너무 공격적인 채점 비준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LH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이 허들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보시면은 채점 기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계획, 개별계획, 운영계획에서 보통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계획의 주식 공모는 80점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9일 날 이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일을 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를 냈어요. MPS는 2006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펀드로 6,500개, 코 플랫폼으로 7,000개. 일단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교수님 근데 시간이 지금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네.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보시죠. 아 예. 그럴까요? 예. 네네.
요거는 이제 잠깐 뭐 열었으니까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대펀드는 이제 대출인 거고요. 코어 플랫폼은 이제 에코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없었던 뉴 이코노미 섹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섹터에 펀드를 만들면 30%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여기에 보면 데이터 센터하고 물류 그리고 여기에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시장이 향후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 공고를 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는 리츠 AMC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츠사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리츠인데요. 하나리츠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인데 요거는 이제 뭐 장교 빌딩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감정평가가 8천억인데 뭐 투자자들 중에서 왜 원가법은 적용을 안 했냐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원가법은 보통 신축일 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8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거래사례하고 수익환원법을 평균해서 8,080을 했고요. 예.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액 대비 매입가 할인율입니다. 이리치 코크립이 15%, 신한알파가 3.5, JR 글로벌이 16, D&D가 4에서 12%인데 롯데리츠, 하나리츠 등은 0%로 파로 넘기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발행가액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유상증자에 보면 신주이수권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자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예.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는 하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정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일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청약통장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저기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신주이증권을 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처음에 94원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1원까지 떨어졌던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생명이 정자에 다 참여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 손보를 인바이트를 하면서 신주권 6원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2,800만 주를 해서 어쨌든 스폰서 리츠가 가지는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 나오고 이사에 나올 때까지는 주가 유지했죠. 그러다가 정서 매매 나오고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고 납입이 되고 상장하고 나서 계속 좀 저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날. 네. 여기 보면 12월 30일 날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뭘 했냐 그러면 이지스 롱일 1호 리츠라는 걸 통해서 삼성중공 판교 R&D 센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가 4천억이고 평당 뭐 2,300만 원에 샀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펀드가 70% 들어갔고 예. 리츠가 30%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행정공제가 출자한 펀드예요. 여기에 70% 했고 이제 여기 이지스 밸류 리츠가 531억 이건 브릿지론으로 5.9%에 조달했습니다. 1년.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기업들의 유동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삼성중공업 측면에서 효과를 보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개선됩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304%에서 293% 10% 정도 떨어지고요. 근데 금융 비용이 무지무지 떨어지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냥 원가가 이제 4천억에서 이제 원가가 2천억이라 본다 그러면 여기 뭐 4천억이면 4%면 160억, 5%면 200억이 절감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도 이게 이제 원래 2천억 정도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40년 정액으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연간 50억 정도가 비용에서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가 되는데요. 예. 삼성중공업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3분기까지 이익이 700억이에요. 무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기업들 유동화에 대한 창구로서 리츠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야, 저 뜨거운 논란이 되겠네요. 오늘도 여쭤본 질문 중에 야, 저게 기업들이 싸게 파는 거 투자자들이 잘 받는 거냐, 유동화가 필요하니까 네. 스마트한 투자인 거냐, 네. 아니면 기업들이 파는 걸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거냐를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거라서. 스폰서 리츠는 그냥 이견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가에서 파로 그냥 받아요. 근데 할인 없이. 감정가라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예, 그렇죠. 좀 감정가를 사실은 그게 뭐 만지작 하기가 좋은 게 감정가라서 그렇기도 하고 팔고 싶을 때 감정가로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돼요. 서민들도 팔 때는 아파트 싸게 내놨는데 네. 음.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폰서 리츠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좀 알고도 조금 그 투자자들의 공감을 못 얻지만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투자자들 좀 달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케리치 같은 경우는 자사주도 매입하겠다. 그리고 정자 없이 자산을 또 매입하겠다.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낸싱을 해서 계속 배당률 올려주겠다라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항상 잘날 수만 없는 거죠. 투자자들도 뭐 누가 강요한 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야 이제 뭐,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네네.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세요. 리츠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 이제 그건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거시적인 지표로서는 그게 맞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인 지표고 예.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결국은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죠. 이지스 밸류 리츠를 아까 안 했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가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특별 배당을 610억을 했어요. 예. 투자자한테. 이제 그 부분은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리스펙트한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자본 재구조를 통해서 특별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주들의 배당률을 올리게 노력하겠다라는 주주와의 소통 창구를 예. 굉장히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리츠 금융투자연구소 우리 교수님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직 초반이라 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열심히 올리 리츠 다시 리츠 금융투자연구소 맞죠? 리츠 금융투자연구소. 채널을 작년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야. 보고 와서 또 교수님 영상 보시면 또 리츠의 더 리츠 궁금한 걸 배울 수 있을 것 금융투자연구소.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